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치 10번째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바로는 사실은 그 전까지 그 로고진이 지금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그 물시킨 공작을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공작이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는 그거를 알고 있다가 이제 습격하기까지 하고 공작이 그 찰나에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레베제프의 별장에서 이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는 찰나가 아니죠. 이제 요양을 오랜 기간 동안 좀 했죠. 왜냐면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문병을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알게 됐지만 굉장히 이상한 인간들, 그 이폴리트를 위시로 한 자칭 어, 사생아를 자청하는. 그래서 내가 공작에게 당신에게 상속받은 그 상속을 해준 상속인의 사실은 내가 사생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독하는 일까지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 도꼬렌코, 뭐 이폴리트, 레베제프의 조카놈, 뭐 그다음에 깰레르 이런 협잡꾼들이 와서 공작을 음해하는 이야기를 했죠. 너무나 그 음해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었죠.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하여튼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공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들 뭐냐 뭐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나에게 한마디 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수에 차있던 공작이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제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이런 기사 따위는 접어둡시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이 기사에 쉬어 있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입 밖에 내기조차 수치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글을 썼다면 나로선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폴리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 순간까지도 이 기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폴리트가 말한다. 나는 이 기사를 사주하지 않았죠. 이 이폴리트가 굉장히 그 정신적인 악마라고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악마라고. 나는 이런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않았지만 나는 게재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레베제코의 조카놈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생아 자청하는 이 협잡군 인간은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자학성으로 자기 주체성을 지키는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브루도프스키는 웅얼거렸다. 이게 사상의 자청인이에요. 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 레베제프의 조카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작 당신은 브루도프스키 문제에 관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생아 자청인이 이름이 브루도프스키예요. 당신은 파블리 셰프에게 은혜를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만약 인정한다면 양심적으로 공평하게 수백만 루블을 물려받은 자로서 파블리 셰프의 궁핍한 아들에게 그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자칭 사생아 자청을 하는 거야. 궁핍한 아들에게 보상을 해줄 의도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그는 브루도브스키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만약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네들이 명예나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즉 우리들 말로는 상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걸로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에게 청원이나 감사의 말은 없는 걸로 해주시오. 레베제프의 조카는 무척이나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말을 멈췄다.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요. 구걸이 아니라 요구라고요. 누구 대사인지 아시겠죠?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그 사생아 자처인 브루도프스키가 더듬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레베제프의 조카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의 동요가 일었고 불평의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모두들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되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굉장히 더러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잖아요. 다만 조금 전까지 극도로 흥분해 있던 레베제프만은 예외였다. 그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했죠. 이 레베제프가 그 로고진에게 굉장히 그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기잖아요. 그러니까 레베제프는 자기 조카가 이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죄송합니다. 속이 좁고 편협한 인간이에요.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공작이 상당히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꺼낸다. 내 견해로 독고라인 꽃이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의 절반은 완전히 옳습니다. 아니, 절반 이상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빠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생략했는지 나는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군요. 하지만 젊은 양반들, 이 사건에다 초점을 맞춰 봅시다. 당신네들이 왜 이 기사를 실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시오. 이 기사 속에 중상모략이 아닌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 이보시오. 당신네들은 내 생각에 아주 저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공작. 그건. 이제 공작만에 다 긁힌 거예요. 공작에다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폴리트 이놈이 굉장히 이제 보통 놈이 아니잖아요. 중상모략이 있어서 보통 놈이 아니니까 기사에 관해서는 이폴리트가 금속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 기사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다른 친구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깰레르라고 하는 복서를 가르치고 있네요. 단정하지 못한 글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무식하게 썼지요. 그런 글이란 이 사람처럼 은퇴한 군인들이나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멍청한 데다 음모가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날마다 면전에다 말해요. 그렇다면 브루도브스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엉뚱한 소리를 늘어놨다면 당신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하여 항의했던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공작, 지금 내가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나는 오로지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무슨 뭔 권리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본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는. 권리가 전혀 아닌데 뭔 권리 타령을 하고 있어. 그 기사에 관해서는 공작 이제 복서가 말이에요. 아까부터 끼어들려고 몹시 별러왔는데 생기를 띈 모양이었다. 기사에 관해서 고백하자면 그걸 쓴 사람은 나였어. 이폴리트는 그 기사를 사정없이 비난했지만 나는 이 친구의 병약한 몸 상태를 참작하여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진보적인 공작도 그 점은 부정하지 않으리라 보.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사에게 당신이 인정해야 될 것은 너무 신랄하다는 거요. 뭐 그런 방법이라는 이해하지요. 그런 방법론은 완전히 거짓이요. 당신네들한테 분명히 이제 공작이 말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루도브스키 씨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란 가정하에 기사를 썼어요. 그 대신 나를 협박하고 내게 복수하려 했죠. 하지만 내가 브루도브스키 씨의 요구를 들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든 어, 사람들이 입회한 가운데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협박하는 협작꾼들은 잘됐다 이러는데 옛반찐 장군 부인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랬더니 옛반찐 장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체바로프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치가 지금 공작이 돈이 많으니까 이 브루도프스키에게 이러이러한 사기를 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 자, 그래서 공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20쪽. 당신네들은 내가 진실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 즉시 화를 내곤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공작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공작도 여기서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사생활을 자청하면서까지 자기 돈을 뜯는 이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네들은 내가 진실을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 즉시 화를 내곤 하네요. 하지만 끔찍스럽지만치 놀라운 것은 파블리시체프의 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체바로프가 나에게 설명한 것처럼 참담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파블리프씨는 나의 은인이자 아버지의 친구였죠. 게다가 파블리시프에게 당신이 쓴 글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고결하신 분을 감히 음탕하고 경고망동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브리시페 정말로 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몹시 놀랐던 것은 그 아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처럼 욕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가 사생아라는 거는 자기 어머니를 지금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사생아도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 어머니를 모독하는 짓을 하면서까지 공작의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네, 한편 기가 막힌 인간이죠. 그랬더니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방탕했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이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 이폴리트가 열을 내어 쩌렁쩌렁한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런 짓은 더욱 삼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공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작, 당신은 순진한 정도가 아니군요. 어쩌면 그 이상인 것 같은데. 레브제프의 조카놈이 아기를 띤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이폴리트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소리로 외쳤다. 난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작이 말한다. 그러나 아들이 그처럼 공개적으로 어머니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그 변호사 놈이라는 자가 이 사건의 주모자이며 그가 브루도프스키 이 사생아 자청하는 자를 기만함으로써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작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1만 루블밖에는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또 다 긁히는 거죠. 1만 루블, 2만 루블, 1만 루블밖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작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들이 공작이 바본 줄 알고 선한 행위 자체를 바보로 규정을 하고 지금 이런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할 때는 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도덕론, 철학적인 사태의 도덕론이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불쾌한 인간들의 자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쾌와 불쾌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치들을 어떻게 볼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칸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때문에 사실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의해서 타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타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연민의 감정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칸트 철학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그냥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처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100% 처벌의 대상이에요. 경험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쾌와 불쾌의 문제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칸트 철학에서는 이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인간은 처벌받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차가운 이성은 어쨌든 간에 칸트 철학에서는 실천 이성이 됐건 뭐 순수 이성이 됐건 자연적인 사태에 대한 연관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립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선언적으로 연역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어떤 의미에서 칸트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헤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경험되는 대상과 현상계의 추잡한 사태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칸트 철학에 있어서는 뭐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처벌의 대상이에요. 이건 범죄라고 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경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차원이고 물론 경험주의 차원에서도 처벌이지만은 칸트 철학에 있어서는 이해는 가는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뒤틀린 칸트를 뒤틀리게 받아들인 자들, 뒤틀리게 해결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짓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뭐 논란이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머니의 일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제 공작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음, 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직접 브루도프스키에게 요모조모 뜯어봤어요.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가 결백한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만하고 있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공작 대사죠. 공작 대사네요. 그러니까 나에겐 이 사람을 관용으로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둘째, 내가 이 문제에 관해 모든 것을 위임한 가브릴라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죠. 내가 여행을 하다가 사흘 동안 몸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로고진의 습격 때문에. 바로 1시간 전에야 우리는 만났죠. 가브릴라는 그 변호사 놈의 관계를 밝히고 물증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결국 체바로프 그 변호사는 내가 추측했던 그대로의 인물이었죠.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백치로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체바로프는 내가 쉽사리 돈을 내줄 것이라 생각했고, 파브리셰프, 그러니까 하나만 더 칸트 얘기를 덧붙이고 넘어가자면, 칸트 철학에서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경험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우기는 자들. 그런데 칸트 철학에서는 이런 종류를 논리의 논리로서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로서 지면은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칸트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호사 철학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싸움에 칸트가 굉장히 귀재인 것이기도 하고 그 논리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자연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성의 차원에서 결판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로서 격파를 하면은 칸트 철학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공작은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파브리 셰프에 대한 나의 고마움을 이용하면 나를 아주 수월하게 기만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거예요. 브루도프스키
그 사생아 자처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루도프 씨는 전혀 파블리 셰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가브릴라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고 확실한 증거까지 입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벌여왔던 일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협잡꾼인 그 변호사 놈은 브루도프스키 씨와 친구를 지원해주기에 참된 마음에서 여기에 온 모두를 속였죠. 그는 여러분 모두를 기만하여 이와 같은 사기 행각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협박이자 사기입니다. 사기라니 어떻게 그 사생아 자처인이 막 했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기입니다. 브루도프스 씨가 파블리 셰프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된 이 마당에 그의 요구는 당연히 사기가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기만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너무 단순해서 동정받을 만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진짜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확신하는 바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스위스로 떠나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죠. 파브리 셰프의 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결심을 번복하지 않고 파브리 셰프를 기리는 마음으로 1만 루블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루블도 사실은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냥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조금 이상이 되는 돈을. 브루도프스 씨가 파블리 셰프의 아들이 아니라 해도 그는 거의 파블리 셰프의 아들이나 진배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장학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 예전에 그 자기의 후원을 돈을 크게 줬던 그 이분이 그 스스로가 심하게 기만당해서 자기 자신을 파블리 셰프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브릴라의 말을 들어주세요.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10분, 20분 동안 공작은 몹시 흥분하여 황급히 말을 삼켰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외쳤지만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고 있었다. 왜냐면은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더 매기는 일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가브릴라가 조금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 모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에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네요. 어. 자, 427쪽 9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신은 물론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 비치 이볼기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브루도프스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생아 자청이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당신은 존경하는 당신의 어머니야 8급서기인 아버지 브루도프스키 씨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에 정확하게 2년 있다가 태어난 사실을 부인하지도 또 부인하고 싶지도 않겠죠. 당신의 출생 시기를 실제적으로 증명하기는 너무나 간단해요. 따라서 켈레르 씨가 기사에 실린 당신과 어머니에게 극히 모욕적인 사건의 왜곡은 켈레르의 익살스러운 허구에 지나지 않아요. 켈레르 씨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권리를 강화시킬 거고 당신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로 끝까지 다 읽어주지는 않았어요. 복서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켈레르 씨. 제가 먼저 말을 해야겠네요. 당신의 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례가 올 테니 그때 해명을 하시고요. 파블리 셰프가 24년 전 외국에서 베라주코프카에 보낸 것이었어요. 뭐 블라블라 해서 다 이제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1, 2년 그 체류를 하면서 너의 출생 신고가 늦어졌다 뿐이지 네 부모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못 된다. 너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서류까지도 남아 있고 편지를 내가 구해서 너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브릴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네가 그리고 또 가브릴라가 그 확답을 시키는 게 네가 지금 체바로프라는 그 사기꾼한테 당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죠. 완전히 박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브루도프스키가 일어나죠. 만약 그렇다면 나는 기만당한 거요.
하지만 체바로프에게 기만당한 것은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만당한 거예요. 나는 1만 루블을 거절하겠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도 우리가 첫 번째 장면에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가브릴라에게 7만 5천 루블을 주면서 불에다 던지면서 저거를 어, 손으로 집어서 꺼내면은 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브릴라가 거부를 하죠. 난 7만 5천 루블 필요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하고 사실은 조금 오버랩이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도 공작의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악의였어요. 악의에 찬 행동이잖아요, 그건. 근데 여기서는 공작은 선의에서 어쨌든 간에 1만 루블을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기꾼들한테. 그러니까 이 장면도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선한 행위가 됐건 악한 행위가 됐건 문제는 돈인 거예요. 문제는 돈이라는 문제로 지금 자꾸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무리 선의에 찬 공작이 1만 루블을 줬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 차원에서는 모독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브루도프스키 씨 가능하다면 단 5분만이라 가브릴라가 말한다. 단 5분만이라도 남아 계시죠. 이 문제에 관해 극히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브루도프 그 사생아 자청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깰레르, 이폴리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깰레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그저께인가 말했잖아. 자네가 사실은 파블리셰프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때 꾹 참고 왔던 어떻게 보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두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웃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넘어가서 이 바보들이 머리를 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사건으로 결판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입장에서는 공작이 착하지만 어떤 그러니까 공작이 착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작이 착하고 백치 상태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어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뭐 어디 그 헨리 제임스 소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는 삶의 진실을 폭로를 해요. 삶의 진실을 폭로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예술이 고고하게 삶과 떨어져서 본인의 형식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콜라를 먹으면서 얘기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삶의 추악함은 어떤 의미에서 예술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추악함과 삶이 가지고 있는 지리멸렬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술이 정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브릴라의 집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그랬고 죄아벌도 제가 앞으로 이제 할 거지만 죄아벌에서도 그렇고 악령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도스토옙스키가 폭로하고자 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술이 형식만 남아서 고고하게 우리가 높은 시선에서 이런 사태를 관망하고 이런 사태를 바라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도덕적인 우월감에 있어서 독자라는 절대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사태와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망하고 관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이건 제가 가브릴라 집에서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을 한번 해보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사태를 보면은 우리 역시도 굉장히 비열하고 야비한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당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도발적이고 아직도 사람을 좀 신경을 건드는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보이면은 너희는 굉장히 당신들도 억울하겠죠. 그리고 당신들도 힘이 드는 때가 있겠죠. 읽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서 소설 예술이나 문학 예술 혹은 뭐 스토리텔링적인 이야기의 구조가 하나 위로 격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삶의 진실을 그야말로 삶의 진실을 포착하고 있거든요. 우월한 위치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리멸렬한 사태 자체에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물음 자체, 우리의 결부된 삶 자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작가는 문학 역사상에 거의 손을 꼽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술의 향유 차원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채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예술은 그것이 충격적인 예술이건 혹은 아름다운 예술이건 간에 속된 얘기로 그런 거는 저는 도스토옙스키보다 어떤 형태로든지 아래라고 봐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경지까지는 절대 이루지 못한 단계의 예술이라고 봐요. 이건 회화나 음악이나 뭐 이런 뭐 또 다 포함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선생 당신은 저요. 그 말하는 지금 이 유튜버 정호찬 씨 당신은 그러면은 극사실주의나 어, 어떤 의미에서는 어, 사실주의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을 우위에 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SF가 됐건 초현실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우리의 삶의 진실과 따로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떠다니는 예술 형태는 저는 격이 낮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냉혹한 말 같지만 그러면 삶은 지리멸렬한 건가요? 아니야. 여기서도 아름다운 거 많아요. 그리고 톨스토이도 기회 되면 읽겠지만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리나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순간이나 이런 거를 섬광처럼 묘사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의 사태 전체적인 총괄성의 사태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예술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우리를 거꾸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릴라의 상황,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의 상황을 제시를 해요. 묘사로서.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를 건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사태에 있어서 과연 우리 역시도 이 사태에 있다면이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스토옙스키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항상 권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클릭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제가 적어 놓기도 하고 이런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시기 전에 미리 이 책을 한번 사셔가지고
조금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폴리트 이제 2부 마지막까지 이제 가서 쭉 읽을 건데 조금만 더 문학사적인 이야기를 더 하자 보면은 우리가 문화 누구지? 루카치인가? 루카치일 거예요. 유물론으로 사회주의 유물론자인데 문학을 통해서 그 유물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증거로서 제출하고 싶어 했던 분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냥 해겔 연구자여가지고 저도 좀 아는데 뭐 잘은 모르는데 좀 아는데란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해겔주의자들이 그렇듯이 그냥 뭐 좀 변증법으로 이렇게 문학사적인 차원의 재구축을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 같아요. 저는 아도르노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이론 예술가들, 그러니까 이런 이론 예술가들이 아니라 이론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아도르노나 뭐 누구야, 지금 루카치,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철학을 미학이라는 학문으로 철학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 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예술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철학이 깃들여져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루카치나 아도르노보다 당연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위라고 보거든요. 이 두 분보다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은 톨스토이도 마찬가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제가 말했던 이 철학자들보다도 레벨이 위에요. 훨씬 위에 있는 양반들인데 거의 끝판왕이죠. 뭐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이 그냥 톨스토이는 조금 제쳐두고 기회 되면 반드시 할 거예요. 톨스토이도.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둘보다 더 위에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삶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철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대한 거예요. 이 후자 이 두 양반은 철학의 이론을 정립을 시키고 그 메스로 문학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사태의 진실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문제죠. 삶이라는 진실 앞에 그것을 얼마만큼 더 포착시켰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이 우위가 증명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우위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고유한 경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은 저는 이렇게밖에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도르노나 루카치의 글을 읽을 때 한 번도 제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말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은 없었어요. 이론으로서는 굉장히 그 명민한 학자분들이다 이 정도지 내가 이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반성하거나 내가 이 사람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읽을 때처럼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환상을 내가 읽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다가 이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나는 그런 거는 없었을까 하면서 나의 도덕적 우위라고 생각했던 독자의 위치가 전복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이 정도까지의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됐건 어떤 문학가가 됐건 한강의 글이 됐건 뭐 이승우 작가의 글이 됐건 한 뭐 김영하의 글이 됐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이 작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 삶의 진실과 삶의 과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쥐어짜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철학적인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문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학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도스토옙스키를 높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향한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면을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건 장르적인 특징이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헤겔 같은 사람의 글은 하나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글에는 그 사태에 대해서 헤겔이 온몸으로 달겨들어서 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스토옙스키가 됐건 헤겔이 됐건 장르는 다르잖아.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을 그렇다고 뭐 아도르노가 몸을 막 투신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썼다 안 썼다라는 게 아닌데 적어도 저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헤겔의 그 괴상망측한 언어, 칸트의 그 섬찟한 어떻게 보면은 명민하지만은 너무 차가울 정도로 섬찟한 지점의 통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읽는 제3자의 독자의 위치와 이 텍스트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수동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읽는 한에서의 책이에요. 이건 책의 본질이야. 근데 이 지점이 전복이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얘는 덮으면 끝이야. 책은 그냥 덮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절대적인 위치가 독서라는 경험을 통해서 전복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 적어도 칸트와 헤겔과 이 사람과 몇몇 작가의 글들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루카치 위대해요. 근데 그런 제가 책을 그냥 덮어버린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도 많이 덮었어요. 에이, 뭐야 이게. 덮은 책이 있는데 다만 이건 저의 기준에 있어서 오늘 왜 이렇게 트름이 콜라를 지금 마시면서 하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수동성과 나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동성과 자율성이 뒤집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나의 삶을 다시금 반성하게 한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거 한번 좀 참고로 한번 봐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긴 이야기였는데 조금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도 한 지점도 있는데 분명히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즐거운 독서 체험이나 독서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